하지만 선관위의 부실한 개표 관리가 이른바 대선 부정 의혹까지 자초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개표 관리를 놓고 갑론을박, 되풀이되는 소모전을 끝내야 할 책임도 선관위에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박근혜가 당선된 거는 개표수를 미리 조작했기 때문이다. 지금 뉴스타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뉴스타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숫자가 미리 입력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그런데 요 내용을 가지고 또 교묘하게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라고 지랄을 하고 있어. 지금 뉴스타파에서 얘기한 거는 선관위의 사무착오 문제예요.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문제. 물론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거는 구분돼서 분리돼서 매우 엄격하게 선관위 위원장을 처벌해야 될 문제예요.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 그러나 득표수를 조작해서 당선됐다는 얘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거짓말이야. 그 말로 지금 뭘 가리고 있는 거냐? 지금 중선관위장의 저걸 중선관위장이 이거 징역 갈 문제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그 이명박 정부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바꿔. 원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노무현 때 뽑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인가가 바꿔요. 바꾸면서부터 문제가 생겨. 그때부터 선거사무가 개판이 되는 거야. 어떤 식이냐면 옛날에는 원래 인터넷에 먼저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노무현 정부 때 중선관위장은 인터넷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매뉴얼대로 해서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언론사도 그거를 똑같이 그거를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공표를 했어. 그래서 오래 걸린 거야. 근데 이명박 때 선거관리위원장을 자기 부시장 출신인가? 하여튼 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 심은 거야. 그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개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위 내가 그때 선관위에서 나를 고소고발한 것도 나는 그 영향이 있다고 봐. 원래는 정상적인 선관위에서는 이런 걸로 검찰에 넘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검찰에 넘긴 이유가 뭐냐? 각 지역 선관위장들에게도 압력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선거사무가 개판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 때야? 이명박 때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과정을 가지고는요. 이걸로 박근혜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라고 논점을 만드는 새끼들이 요원이야. 우리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 내용을 가지고 선거사무가 이렇게 개판으로 진행된 책임을 져서 중선관위장을 고발을 해야 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을 해서 선거사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시하지 못한 행정 책임을 물어서 저 중선관위장을 처벌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가 개표 부정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논점을 흐리고 있는 거라고. 저런 짓을 하면 저렇게 선관위에서 제대로 선거사무를 보지 않으면 선관위원장이 처벌받는다는 전례를 남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미친놈들이 이걸 가지고 박근혜가 숫자 조작을 해서 당선됐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점이 흐려지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행정사무를 잘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연히 고발받아야 되고 저놈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저런 일이 발생한 제대로 그 도장을 막 찍고 이런 게 지금 증거로 다 남아있잖아. 해당 선관위원장 다 잘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뉴스타파에 나온 저 자료대로 중선관위에서 일하는 그 책임자들이 전부 다 잘려야 된다고.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못 받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다음에 선거사무하는 새끼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았지? 내가 뉴스타파를 보여준 이유는 박근혜가 개표 부정이 있었다 그 개소리에 동요되지 말고 지금 저런 식으로 선거사무를 개판으로 만든 이명박의 선관위원장 그리고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요. 예, 구마다 있어요. 개표소는 구마다 하나예요.
개표소가 구마다 하나인데 25개 그 개표장 중에 저 따위로 개판으로 막 그 선거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선관위 위원장은 구별 선관위원장을 찾아내서 고발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다음번 선거할 때 그 선관위원장이 똑바로 매뉴얼대로 절차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와? 이건 중선관위장을 고발해서 실형 살게 해야 될 문제이고, 각 지역 구마다 선관위원장, 아까 뭐 몇 개 구 나왔잖아. 거기 선관위원장 다 잘라야 된다고. 연금도 취소시켜야 돼. 그래야 이 새끼들이 다음에 정신 차리지. 다시 그따위로 못하지. 자, 그러나 눈으로 후루룩 보는 거에 문제 있다. 나는 그건 동의 못해요. 지금 막 눈으로 후루룩 살펴봤다. 그러면서 그게 문제 있다라고 지금 뉴스타파에서도 주장을 했는데, 자, 여러분 아까 저 뉴스타파 영상 보셨죠? 저 뉴스타파 영상 볼 때 그 투표 용지가 보이지? 그 화면대로. 그래서 투표 용지의 위치 구분이 되지? 투표 용지의 위치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봐도 그 위치가 바뀌면 반드시 중간에 나오게 되어 있고, 이게 후루룩 뭐 5초 만에 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하나 섞여 있으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100장을 들고 후루룩 보더라도요, 거기서 보기만 하면 그건 정확히 걸리는 거야. 그리고 볼 필요도 없었던 이유가 뭐냐, 안 보는 이유가 뭐냐, 차이가 없는 거야. 분류기가 정확히 분류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으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안 쓰게 된 거죠. 그게 문제야. 그건 개표 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못한 그 지역 선관위장이 고발당해야 되고 그 징계를 받아서 공무원 연금까지 잘려야 될 문제가 맞아. 그러나 그렇게 후루룩 봤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저게 만약에 성립되려면 5초 안에 본 그 자료에서 5표가 나와야 돼. 잘못된 그 개표가 나오면 그건 성립이 된다고. 근데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잖아. 후루룩 살펴봤지만 거기서 잘못된 표가 걸리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가지고 개표 부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면 그 개표 부정론자들이 주장했느냐? 저 분류기가 원래 어떤 목적이었냐면 분류해갖고 확정된 그 득표수까지 계산되는 기계야. 그게 문제야. 그런데 그 분류를 해서 득표 계산을 해서 그걸 공표까지 하게끔 중앙으로 보내게끔 되어 있는 기계인데, 그걸 맨 처음부터 어떻게 한 거야? 스스로 합산을 못하게 했다고. 합산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분류 단계까지만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합산 결과는 무시를 한 거야. 합산 결과는 무시를 하고 그 분류된 표를 각자 다시 그 돈 세는 기계로 센 거야. 돈 세는 기계로 세서 그 중에 남의 표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렇게 바꾼 거야. 그래서 그게 수개표 단계이고, 그 다음 여러분 이제까지 뭐 수개표 안 했다 그랬잖아. 그죠? 이제까지 수개표 안 해서 뭐 그 수개표를 안 하고 태워버렸다라고 개소리 했잖아. 그게 거짓말이란 증거가 나왔어. 저 영상에. 뭐 원래 어느 은평군가 무슨 구에서 1200 몇 표라고 발표가 됐지만 다시 수정해서 세보니까, 다시 제대로 꼼꼼히 검표해보니까 96표가 더 나왔더라. 그 말이 뭐야? 결국 수검표 했단 얘기야. 검표해서 그 발표된 결과하고 다른 걸 찾아냈단 얘기라고. 그러니 수검표하지 않았다라는 그 뻥으로 국민들을 속여먹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개표 절차상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게 분명하고, 그 책임은 그 중앙선관위원장과 각 지역별 그 개표소를 책임졌던 그 선관위원장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저 영상 자료들을 가지고, 혹은 개표 부정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료 요청해갖고 받은 하자 있는 곳 있잖아. 하자 있는 그 선관위원은 그 당시 그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서 행정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공무원 연금을 못 받게 해야 돼. 그렇게 싸워가야 다시는 중선관위에 소속된 직원들이 그렇게 나태한 자세로 아무렇게나 개표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그런 짓거리를 못하게 된다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개표 숫자를 조작했다고 개소리를 하니까 안 먹히는 거야. 내가 중이에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뛰어내렸지만 스스로 뛰어내리게 한 놈들이 있다. 그게 검찰과 언론과 이명박 정부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 타살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 당시에 국민들의 분노를 이명박과 검찰과 언론으로 몰아갔어야 됐는데 이때 웬 물타기한 새끼들이 나타나. 어마어마하게 물타기를 하면서 블로그나 이런 데다 뿌리는 거 한 2,000명이 동시에 움직이더라고. 노무현 대통령 타살설. 정치적 타살이 아니라 노무현 타살설. 경호원이 죽였다설. 그 얘기를 막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검찰총장이 책임지지 않았어. 검찰총장이 책임지지 않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몰고 갔던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 이명박도 책임지지 않았어. 이게 뭐냐? 물타기 하는 거야. 지금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얘가 지금 처벌받을 일인데 박근혜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결국 중선관위장을 살려준 거라고. 지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할걸? 그지?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교묘한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논점을 흐리는 거야. 그래서 처벌해야 될 깜방에 가 있어야 될 새끼들이 멀쩡히 돌아다닌다니까. 이게 그 물타기 하는 놈들의 그 중선관위장도 임기가 있을 거예요. 예. 중선관위장에 임기가 있어.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개표 부정에 대해서 그 관심 많은 사람들 개표장에 가서 그 감시를 해야 된다고요. 감시를 똑바로 해야 된다고. 개표 참관인 신청하시고 어차피 거기 가보면 그 뭐라 그러나 그거 뭐지? 후보별로 개표 참관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저기 새누리나 새정연은 이미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새누리 새정연 빼고 그 어중뛴 후보들 그 사람 저기 개표 참관인이다. 그리고 저기 신청해가지고 선관위 허락받고 들어가서 전 과정을 찍고 감시하라고. 그러면 그게 결국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본인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가서 잡아와. 그 개표 부정 주장할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다른 후보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2번 표인데 1번 표로 간 증거를 찾아오라고. 이제까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어떤 것도요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지금 저 그 뉴스타파에 나온 거는 선관위 직원들의 사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거는 나도 다 인정하는 거야. 저건 처벌해야 된다니까? 저 중선관위장 저거 처벌해야 돼.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이 개표 교육을 시키지 않은 문제. 그래서 중선관위 사나 지역선관위도 전부 책임을 물어야 돼요. 난 그걸 반대한 사람은 아니야. 다만 박근혜가 숫자를 조작해서 당선됐다는 주장을 하는 애들은 난 고발당해 마땅하다고 봐. 그건 증거 없어. 박근혜가 득표수를 조작해서 당선됐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조금 아까도 내가 그 뭐 51.6%가 우연일까요? 얘기한 사람 내가 블랙 걸었어요. 풀어달라고 얘기하지 마. 개표 숫자를 조작을 해서 당선됐다고 얘기한 사람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방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았어요? 꼭 그렇게 논점을 흐려. 예. 그 수개표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 생각해봐봐. 수개표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국정원의 비리가 발생했을 때만 움직여. 수개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주장됐던 데가 언제였냐? 12년에 지방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달 동안 내가 찾아봤어. 출소해서 찾아봤어. 그 수개표 주장자들이 막 각 게시판에서 때로 나타나고 지랄을 떤 때를 시간을 보니까 대선 끝나고 한 달 동안 딱 그 한 달 지난 다음에 쑥 사라졌어. 게시판에서.
이유가 나중에 알았어. 대선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 달 동안만 할 수 있다. 대선에 대한 소위 박근혜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개표 부정으로 막 떠들어갖고 논점을 흐린 거야.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내용 사라져. 그 다음에 언제 나왔냐? 국정원 댓글 증거가 검찰에 의해서 떴을 때. 그게 6월이었어. 6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말 6월 달에 검찰에서 국정원 댓글 증거를 공개를 해버렸어. 그때 수개표론자들이 막 나와서 떠드는 거야. 그 다음에 언제 나왔냐? 국정원이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했을 때, 그해 1월, 작년 1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또 수개표론자들 갑자기 나타나고 떠든 거야. 그 다음에 세월호하고 국정원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세월호하고 국정원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국정원의 자료, 그러니까 국정원과 세월호는 무슨 관계냐? 이 얘기 났을 때, 그때 또 막 나타나서 수개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떠들었어. 그 다음에 언제였어? 얼마 전에 그 국정원 해킹 사건. 국정원 해킹 사건 때 또 나타나갖고 막 다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거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게시판 분석해봐봐. 게시판 분석해봐봐. 언제나 국정원의 어떤 비리 증거가 나오면 걔네들이 동시에 각 게시판에 나타나. 임 과장 사망 때, 그 다음에 막 개표 부정이 나온다? 그 다음에 쑥 들어갔어. 갑자기 다 조용해. 그 다음 언제 다시 나왔냐? 119 영상 삭제됐다. 그 얘기 나오니까 또 다 수개표 얘기하는 거야. 뭘까? 뭘까? 그래서 내가 찾아낸 건, 얘네들이 국정원의 결정적 비리 증거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구나. 물론 1년 내내 떠드는 사람들 몇 명 있어. 거의 얼마 안 돼. 1년 내내 수개표 얘기 떠든 사람 1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게시판에 동시에 글을 뿌리는 애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 국정원이 실수했던, 잘못한 증거가 나왔을 때 꼭 걔네들이 나타나. 여러분이 증거 찾아봐요. 결국 댓글 부대가 그 움직이고 있는 거야. 댓글 부대가 국정원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그 개표 부정론으로, 수개표론자들로 물타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소위 우리 사회에 나이 많은 원로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그 수개표론자한테들 막 그 끌려다닐 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분들은 인터넷에 모르잖아요. 인터넷 네티즌의 흐름을 파악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모르는 거야. 나는 2004년부터 네티즌을 내 이상한 흐름을 추적해 왔다니까.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돌아왔어. 갑자기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를 욕하는 애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의 기지가 서프라이즈였는데, 서프라이즈에 계속 섹스 이게 올라오는 거야. 포르노 사이트가 동시에. 그리고 읽을 만한 논객의 글에 완전히 때려 붙는 거야. 막 무한 복사를 해. 그래서 토론을 막 방해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상했어. 그때부터 추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그 국민연금 폐지론.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6월 달에 나타나. 그해 6월 달에 국민연금 폐지 운동이 2004년 6월에 나타나가지고 언제까지 가냐면 2006년 6월까지야. 딱 2년 동안 모든 게시판을 장악하고 날마다 글을 올리는 거야. 나는 우리 게시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수상한 거야. 그래서 다른 게시판도 찾아다녔어. 그랬더니 같은 아이디를 올리더라 이거야. 올린 시간대도 일정한 흐름이 있고 집단적으로 올리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복사하기를 몰라갖고 손으로 적기 시작했어. 그걸 계속 올리는 새끼들을 손으로 적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 500명인가를 내가 그때 추려내. 그래서 우리 방송에 우리 게시판에 올라왔을 때 내가 추적을 한 거야. 그 새끼들 또 올렸나? 역시 똑같이 올렸어. 이게 집단 때로 움직이는구나. 그 다음에 카페도 가서 분석을 한 거야. 보니까 그 당시에는 10,000명 이상인가 10만 명 이상인가 하여튼 그런 정도의 카페를 애는 동시에 움직이더라고. 몇 명 이상의 카페에 동시에 그 글을 올리는 거야. 같은 시간대에. 그래서 내가 찾아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계속 내가 11년째 감시 중이야.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야. 특정 조직으로 움직이는, 특정하게 움직이는 놈들이 보이는데,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시간대에 글을 올렸는데 아이디가 다르더라고. 다른 놈인가? 그런데 딱 보니까 오타가 똑같이 나는 거야. 같은 오타가 나더라고. 어떤 표현에서 얘가 매번 같은 오타를 내는 거야. 아이디가 다른데. 그러면서 걔 글을 다 그 당시에는 그 아이디를 분석하면 쓴 글이 다 나와. 쓴 글을 딱 띄워놓고 다른 게시판 딱 떠놓으면 같은 글을 써놓은 게 보이는 거야. 아, 그럼 이 새끼랑 이 새끼는 한 패구나. 이 새끼랑 이 새끼 한 패구나. 같은 놈이구나. 그렇게 내가 찾아낸 거야. 그래서 추적한 놈들이 그 당시에 한 500명 돼요. 출연했던 애들이.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막 흩어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으로 가장 저질적으로 글 쓴 애들이 한 50명이 돼. 근데 걔네가 내가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 바꾸면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도 그 50명은 계속해서 나한테 물고 늘어지는 거야. 내가 무슨 글을 쓰거나 이러면 꼭 나타나. 아이디는 계속 바뀌고 트위터에 그 계정 이름은 바뀌지만 같은 놈들이야. 그런 새끼들이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내가 천정배를 비판할 때 걔네들이 어떤 식이냐. 2011년에 내가 박영선, 박원순을 붙이려고 박영선하고 천정배하고 이렇게 논쟁을 경쟁할 때 나는 박영선 편을 들었어. 근데 그때 천정배 편을 그 50명이 그 박영선으로 안 되다 박영선한테 쌍욕을 하면서 천정배 편을 드는 거야. 각각 다른 아이디로. 근데 내가 그 새끼들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아는 놈들이. 그 다음에는 박영선이 됐잖아. 그리고 박원순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박영선 편을 들면서 박원순한테 쌍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은 거야. 그놈들이 손바닥 TV 띄웠고 그 다음에 그놈들이 손바닥 TV를 띄웠고 미권스를 띄웠고 통진당 띄우고 계속 내가 추적을 해온 거야. 그래서 네티즌들 속에서 조작하는 놈들의 흐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개표 부정 얘기를 매번 아니 뉴스타파 이 내용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막 수개표 주장하는 애들 들고 다녀요? 지금 이 내용으로 수개표 주장하는 애들이 들고 다니냐고. 안 하잖아. 왜일까? 왜 뉴스타파에 나온 지네들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개표 부정 얘기를 이렇게 뉴스타파에서 다뤄줬어. 그러면 이걸 막 각 게시판에 올려야지 정상이잖아. 안 올라오더라고. 내가 일부러 기다렸어. 내가 계속 확인한 거야. 요 얘기 올라온 다음에 계속 봤어. 안 올라와. 왜? 국정원 비리가 터지지 않으면 안 움직이더라는 거야. 이게 증거예요. 예. 국정원의 비리 증거가 터졌을 때만 수개표 팀이 움직여. 지금 이 뉴스타파 내용을 원래 이게 정말 수개표 애들이 정말로 수개표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으면 이 내용을 막 각 게시판에 올려야 되잖아. 안 올라오더라니까. 국정원 비리 증거가 떴을 때만 수개표 애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다음에 한번 보자고. 다음에 한번 보세요. 국정원 관련 비리가 터졌을 때 또 그 주장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 봐봐. 얼마나 웃기냐고. 난 이거 증거 2번 잡은 거야. 내가 그랬잖아. 이 새끼들은 언제나 나는 처음에 2003년에는 박근혜 정부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만 움직인다는 줄 알았어. 근데 점점 그럼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몇몇 이슈에는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뭐지? 그러다가 내가 언제 알았냐? 지난 여름에 알은 거야. 지난 여름에 그 국정원 비리 때만 뜨는구나. 그래서 내가 역추적을 했어. 역추적을 했더니 어머 2013년부터 국정원 비리 증거가 터졌을 때만 게시판에 도배를 했구나 이 새끼들이. 그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왜 국정원 증거 나왔는데 또 수개표가 막 떠올랐어. 또 막 떠들었어. 그래갖고 내가 얘네들은 국정원 비리 증거가 나왔을 때만 움직인다라고 내가 선언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소방차에 국정원 직원 반바지 입고 찍혔잖아. 그때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잡았지. 이렇게 뉴스타파에서 그 부정개표 의혹에 대해서 뉴스타파에서 다뤄줬는데 이게 뜨자마자 이게 널리 퍼져야 되는데 안 퍼뜨리는 거야. 이유는 뭐야? 국정원 비리 지금 덮을 게 없거든. 국정원 비리 덮을 게 없으면 얘네들 안 움직여. 난 이게 2가지 증거라. 내 말에 난 이게 증거라고 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랬잖아. 왜 수개표론자들은 언제나 국정원 비리가 터졌을 때 그때만 움직이냐. 나는 이거 증거 2번, 나 증거 3번 보여줬어.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봐. 여러분들 게시판에 수개표론자들이 갑자기 막 글을 쓴 시점, 그땐 반드시 국정원 비리가 터졌을 때야. 그럴 때 걔네들이 수개표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개표 부정 얘기로 도배를 해. 왜? 그 개표 부정 얘기는 입증되지 않는 얘기야. 여러분, 옛날에 2008년에요. 2008년에 여대생 사망 사건이라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하다가 여대생이 사망했다. 그 설을 조직적으로 누가 퍼뜨렸어. 그러면서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 거기에 낚이지 마라. 그 여대생 사망설은 절대 너희들이 입증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 여대생 사망설을 움직인 놈들이 있었어. 그 놈들 중에 나는 있다고 봐. 그 요원이. 그래갖고 이놈들이 여대생 사망설을 막 얘기를 해가지고 노린 게 뭐냐? 나중에 여대생 사망설로 결국 무슨 광고 모집을 해요. 광고를 하겠다. 광고 비용을 모금을 해. 그 다음에 그 광고 비용을 모금했던 통장에 카드가 털렸는데 마사지 업소에 출입한 게 드러나. 그래서 안마열사란 이름으로 광우병 소고기 운동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성매매 업소 출입한 사람들인 것처럼 조중동에서 갈아버렸어. 그래서 광우병 집회했던 사람들이 등신대고 끝난 거야. 그게 여대생 사망설. 그때도 내가 뭐라 그랬냐. 이 투쟁을 하려면 시체가 있어야 된다. 이건 시체 없는 살인사건? 야, 시체 없는 살인사건도 그거 유죄받는 거 어려워. 그런데 수사 책임자가 이명박 정부인데 시체도 없이 살인사건이라고 주장을 해? 이 들떨어진 새끼들아? 그래서 내가 그때 하지 말라 그랬어. 기어이 여대생 사망설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광우병 투쟁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우스꽝을 만들었어. 그 새끼들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명박 정부, 검찰, 언론이 노무현을 죽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뭘 주장했어? 경호원이 죽였다. 경호원이 죽였다는 개소리를 해가지고 결국 검찰과 이명박을 구해준 거야. 그 다음에 2010년에는 타진녀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망치부인 팬인데 자기가 망치부인 팬인데 어떻게 타블로 같은 부도덕한 사람의 편을 드느냐, 검은머리 외국인 편을 드느냐 막 이러면서 막 열배를 토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 아이디로 글을 검색해봤지. 네가 언제부터 팬이었냐고. 내 팬도 아니야. 그런데 지가 내 팬인 척하면서 글을 쓰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가 내 팬이다 그런 말 절대 안 믿어요. 그 다음에 2010년에 그랬고 2011년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죠. 그때 막 물타기 하는 게 없었어. 2011년에는. 그때는 이제 막 천정배 편 들고 박영선 편 들면서 선거운동 방해한 거. 그리고 2011년이 2010년이 천안함 연평도였지. 천안함 연평도였고 2011년은 박원순 시장 선거 때였고 무상급식 반대 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는 얘네들이 오유일배로 가서 막 논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2013년에는 내가 볼 때 2013년부터 얘네는 수개표에 붙었어. 걔네들이 수개표에 붙었어. 그래서 논점 흐리기, 주요 이슈를 흐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오늘 제목이 이태원 살인사건인데 그 얘기는 언제 나오나요? 좀만 기다려봐. 내가 그랬잖아. 이태원 살인사건 제목이면 엑소 컴백 무대. 엑소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알지?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까 세월호 얘기. 그 세월호가요. 이미 국정원이 인정한 부분이 있어. 뭐냐 하면 국가 동원 지정 선박이래. 국가 동원 지정 선박. 세월호를 국정원에서 특별히 관리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선장도 막판에 국정원이랑 통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잖아. 구조 요청을 안 하고 계속 1시간 넘게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야. 무슨 통화를 했느냐고. 이번에 이제 파파이스에서 영상이 떴잖아요. 파파이스에서 영상이 뜨니까 그게 지금 막 사람들이 뭔가 뭐지? 그러면서 막 굉장히 도대체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 얘기 하잖아. 세월호가 국정원이 인정을 했어. 그 뉴스 좀 작년에 나온 거니까 찾아봐봐. 누가 찾아서 올려줘봐요. 작년에 국정원에서 인정한 부분이 뭐냐면 세월호가 국가 동원 지정 선박이다. 그러면 국가 동원 지정 선박이 뭐냐면 국가에 전쟁이 난다든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배를 국가에서 동원해서 쓰는 선박이란 얘기야.
가령 옛날에 찝차 있잖아, 찝차. 찝차가 있었어. 그 모든 찝차는 국가 동원령이 동원 차량이라 그랬어요. 동원 지정 차량. 군용으로 쓴다. 그래서 찝차를 살 때는 그걸 각오하고 사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어린 시절에 들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세월호는 국정원이 관리하는 국가 동원 지정 선박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선박인데, 자, 그 다음에 검찰이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세월호가 불법으로 증개축됐다. 불법으로 증축되고 개축됐다.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잃고 침몰했다라고 작년에 검찰이 발표를 해. 작년 5월에. 자, 그렇다면 국가 동원 지정 선박인데 불법 증개축을 국가정보원이 몰랐을까요? 그게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뉴스야. 지금 이제 파파이스에서 그날 선장과 선원이 기어이 뭔가를 가지고 내린 영상을 잡아냈잖아. 도대체 그때 빼돌린 게 뭐냐? 그래서 그게 밝혀져야 된다가 파파이스 주장인데, 그건 지금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 그렇잖아. 뭘 빼돌렸는지 우리가 그 물건을 갖고 있다면 밝힐 수 있지만, 그때 뭘 거기서 가지고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사진의 영상에서 발견했다고 이게 뭐냐?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건 증명할 수 없지만 좌우지간 그때 왜 선장과 승무원이 그 123 함정이 선장과 승무원만 구조했느냐? 그 배 뒤쪽에서 일반 어선과 지나가던 배들이 그 승객을 구조할 때 왜 단 한 척만 나와서 다른 해경 구조정을 부르지 않고 그 선장하고 승무원만 그 뭔가 어떤 보따리를 들고 데리고 갔느냐? 그리고 그들이 왜 자기네들은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고 했느냐? 그런데 모든 문제를 선장과 승무원의 문제로 왜 댓글로는 글을 썼느냐? 이런 게 지금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오늘 그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세월호는 국가지정 동원 선박이다. 그건 국정원도 인정한 부분이야? 그러면 그게 불법으로 증개축된 걸 국정원은 알았냐 몰랐냐야. 그런데 몰랐다라는 얘기 할 수가 없어. 왜? 이 세월호에서 잠수사가 노트북을 하나 들고 나왔어. 근데 이 노트북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국정원에서 막 내려왔대.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뭔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노트북을 법원에다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버렸어. 잠수사가 건져온 노트북을 법원에다 재빨리 광주법원인가에다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버려. 그래서 법원이 가진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복구하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복구를 했어. 복구를 해가지고 작년 7월인가에 내용이 발견된 거야. 국정원 지적사항. 그래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게 뭐냐? 인테리어 뭐뭐가 잘못됐다. 뭐의 배치가 잘못됐다. 그런 지적사항이 쭉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국정원 지적사항을 보고 그 선박 전문가들이 이런 거는 선주들이 지적하는 거다. 혹시 이거 세월호의 주인이 국정원이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 그때 조선일보에서 풍문이 들리고 있다. 박근혜가 그때 세월호 발생 당일에 7시간 동안 정윤회를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만났다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는 기사를 써요. 그리고 일제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막 퍼돌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실종됐다는 얘기만 막 떠들었어. 그러면서 사라진 뉴스가 국정원 지적사항이야. 국정원 지적사항인데 국정원 지적사항 뉴스는 묻혀버린 거예요. 이건 언제랑 똑같아? 언제랑 똑같냐면 연평도의 피격 가능성을 국정원에서 알면서 그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국정원에서 아니다 우리 보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청와대가 우리는 보고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요. 뭔가 연평도가 피격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 청와대에서 뭔 짓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논점으로 막 내가 청와대하고 국정원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냐 그러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안상수가 갑자기 인천을 가. 그래서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기자들이 갑자기 원래 그때 딩딩딩딩 그랬던 거? 그 짜투리 뉴스가 노정면이 쫓겨나면서 그게 사라졌었다고.
근데 갑자기 그 영상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막 퍼돌려졌어. 그래서 돌발 영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요. 그 돌발 영상 안상수 얘기를 다 봤어. 그러면서 뭘 못 본 거야? 국정원하고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있다. 그 뉴스를 덮은 거야. 그 안상수 보온병 뉴스가 그렇게 나온 뉴스예요. 전 세계에서 안상수 보온병 뉴스만 봤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했고 8월 달에 잘못하면 연평도에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 포격 받을 수 있다라는 걸 8월 달에 국정원은 보고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보고를 받아놓고도 연평도에서 이상한 훈련을 했다. 그러면 이거 청와대에서 뭔가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시점에 안상수 보온병으로 덮었어. 이번에도 국정원에서 세월호를 관리했다는 증거가 나오니까 그래서 세월호의 진짜 주인이 국정원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갑자기 박근혜가 청와대로 정윤회를 불렀다라는 풍문이 돈다는 그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그 뉴스를 덮었어. 그 뉴스를. 자, 그러면서 오늘 미디어 오늘에서 오늘 미디어 오늘에서 난 기사 어머, 왜 뉴스가 안 뜨니? 기사가 잘렸나봐요. 잠깐만요. 그럼 함께 읽는 뉴스에 있겠죠? 함께 읽는 뉴스에 있을 거야.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죠, 이거. 미디어 오늘 기사. 없네. 잠깐만요. 아니, 이 기사가 그 뉴스가 안 떠. 현재 접속하신 브라우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 미디어 오늘의 모바일 광고 때문에 그런가 보다. 3페이지. 3페이지에 있어요. 30개 기준으로. 잠깐만요. 30개로 해서 세 번째 페이지에. 세월호는 국가 동원 지정 선박, 불법 증개축 몰랐나. 세월호가 취항 전인 2012년 말부터 국정원과 해양항만청 등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가 일본에서 수입된 후 전남 영암의 CC조선에서 증개축 공사를 진행한 때가 2013년 2월까지이므로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불법 증개축에 개입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게 지금 최근에 밝혀졌나봐요. 그 카페리선 세월호 취항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이행 각서는 세월호 취항 이전인 3월 8일에 작성됐다.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의 명의로 작성된 이 각서엔 인천 제주 간 페리 항로에 증선 투입 예정인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로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사항을 2013년 3월 8일까지 이행하였으나 진행사항인 아래 인천항만에서의 화물 취급과 관련한 기존 여객선 부두와 제1여객선 부두의 컨테이너 화물 취급 및 출입에 따른 선박 및 항만 보안 철저 이행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각서가 발견됐다는 얘기야. 이 각서는 청해진 해운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 보낸 인천 제주항로 취항 세월호 증선 취항 관련 현황 보고라는 공문에 첨부된 문서로 제출됐다. 이 내용은 세월호의 여객 서비스 관련 보안 공사가 3월 10일 이행 완료되고 또한 세월호 취항과 관련된 화물 취급 항만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의 처리 중에 있고 그에 대한 이행 양해각서를 부친과 같이 첨부하니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 바란다는 내용이다. 지난 7월에 본지가 보도한 관련 기사 세월호 취항식에 국정원 직원이 초청됐다.
당초 청해진 해운은 취항일자를 2012년 12월 14일로 예정하고 세월호의 취항은 넉 달 뒤에 뭐 이렇게 늦춰진 바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 MBC 보도를 보면 12년 말 세월호 취항에 제동을 건 건 국정원이었다. 승선자에 대한 관리가 확실하지 않다는 등의 보안상의 허점을 이유로 취항을 늦추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게 작년 5월에 MBC 보도로 나왔어. 당시 국정원은 화물 적재 공간에 경비 직원을 24시간 배치하고 부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것과 상시적인 국정원의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시 말해 2012년 12월 국정원의 문제 제기로 세월호 취항이 늦춰진 청해진 해운이 재반사항을 1차적으로 이행한 것이 3월 8일. 이와 함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각서를 제출한 뒤 3월 14일에야 세월호 투입을 최종 인가받았다. 이들 공문과 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세월호는 취항 이전부터 국가보호장비로 관리를 받았고 그 시점이 원래 취항 예정일이었던 12년 12월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월호는 국가보호장비면서 동시에 동원지정 선박이었다.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는 세월호가 사고 당시인 2014년 국가동원지정 선박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4월 16일에는 동원지적 선박 관련 훈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가지정 동원 선박의 경우 선박 개조 현황과 선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명세, 동원 선박에 대한 재원표 등을 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불리며 세월호와 격일로 운행한 오하마나호의 경우에도 국가보호장비면서 동원지적 선박이었는데 오하마나호는 동원 근로자 조사표, 동원 선박 재원표, 선박 이력 현황, 선박 개조 현황, 승하선 증명원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세월호는 12년 10월에 일본에서 인도되어 13년 2월까지 그 증개축 공사를 진행했다. 때문에 시점을 최대한 늦춰 잡아도 12월에 세월호가 국가 관리 대상이 되었다면 이 같은 증개축 사실 역시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파악하고 있었거나 묵인했다는 얘기가 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시동원 물자 관련 전문가 역시 세월호가 동원물자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하면 국정원이 증개축 문제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조금 약하지만 어쨌거나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 파파이스를 봤는데 파파이스 영상을 봤는데 도대체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난들 알겠어요? 난들 세월호와 국정원이 무슨 관계인지 어떻게 알고 도대체 국정원이 세월호에다 무슨 짓을 했는지 세월호에서 파파이스 영상에 나온 것처럼 들고 나온 게 뭔지 우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일제히 들어와서 망치 부인은 왜 이름에 세월호를 달고 있냐? 세월호가 지워졌네? 예. 그래서 오늘 조용했구나? 망치 부인이, 요렇게 제목을 달으려고. 예. 자. 오늘,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 패터슨? 그러니까 1997년이더라고요. 97년 4월에 2명의 외국인이, 2명의 미국인이 우리나라 홍익대 학생 한 사람을 잔인하게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 발생을 해. 그런데 둘 중에 범인이 누군지 끝까지 얘네들이 뭐라냐, 서로 상대방이 죽였다고 주장을 했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범인이 둘이 서로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서로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증거 불충분이 되는 거야. 미국에서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둘 중에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면 둘 다 풀려나. 그게 무슨 법률 용어가 있어. 합리적 무슨 의혹인가?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둘 다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 이태원 살인사건이 그렇게 2명이 동시에 저질러 놓고 상대방이 서로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잡혀온 패터슨이는 그때 죽인 흉기가 패터슨의 흉기였어. 그런데 그 흉기를 불법
흉기 소지죄로 1년 6개월 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튀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범인이 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그니까 그때 이제 이 상처를 보니까 굉장히 그 키가 큰, 이 피해자보다 키가 큰 놈이 찔렀다라는 그런 감식 결과가 나와서 둘 중에 키가 큰 범인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그놈이 또 풀려난 거야. 그래서 그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엄마는 16년 동안 그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달라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2009년부터, 그 2009년인가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또 한번 나와요. 그러자 막 댓글 요원들이 그 사건을 막 문제로 퍼뜨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때까지 그 범인을 못 잡는다 그런 거야. 이전에 그 사람을 찾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 범인 못 찾는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계속 답변이 왔는데 갑자기 2011년에 범인을 검거했다라는 연락이 와. 2009년부터 이태원 살인사건이 다시 막 회자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011년에 미국에서 범인을 잡았다라는 회신이 오고, 그 다음에 이놈이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 하면서 막 항소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항소가 중단이 돼. 그리고 지금 그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이 갑자기 인도가 된 거야. 그러면서 모든 언론에 이 이태원 살인사건이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좌우지간 그 엄마는 범인을 잡아서 다행일 수 있는데요. 내가 볼 때 이 사건은요, 지금 여전히 패터슨이 범인이란 증거 있어요? 이태원 살인사건이 패터슨이 범인이란 증거 있냐고. 이게 지금 과정과 절차상 그 문제가 많아. 공소시효도 이미 15년이 지났어. 공소시효도 15년이 지났고, 갑자기 지금 범인을 잊어서 양도해주는 것도 혹시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보낸 거 아니냐. 그때 그 당시에 이놈이 미국으로 갔을 때 즉시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면 모르는데 그게 애매하대요. 공소시효가 연장할 수 있는지 그게 지금 애매한 상태야. 그런데 좌우지간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을 이 애매한 시점에 미국에서 보내준 게 맞아. 그래서 일단 다시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번 사건이요. 그때 당시에 부검의가 뭐라 그랬냐. 이거는 피해자보다 키가 큰 사람이, 등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찌른 거다. 그러니까 이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라 그랬어. 그 부검 결과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조사가 나왔냐? 안 나왔어. 그런데 일단 범인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일단 기소해놓고 지금 이제 범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과정과 절차가 뭔가 좀 이상해. 과정과 절차가 뭔가 좀 하여튼 이상한 사건이야, 이게. 근데 어쨌거나 나는 이게 범인이 밝혀지길 바래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이 패터슨인지 또 도망간 그 친구인지 누구인지 몰라. 좌우지간 증거 불충분으로 나온 그놈과 이 패터슨 둘 중에 누가 범인인지 이걸 밝혀내길 바래.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16년 만에 아들의 범인을 16년 만에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찾아달라고 이 엄마는 16년을 싸웠어. 그죠?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엄마는 16년을 싸웠다고. 그래서 이 패터슨을 결국 본국 송환을 해왔어. 그 엄마의 투쟁을 지겹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6년 전에 죽은 아들의 살해범을 잡아달라고, 피해자는 있고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그 사건에 자기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엄마는 16년을 싸웠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꼬박 세우면서 패터슨을 기다렸다는 거야. 그 엄마의 투쟁은 모든 뉴스에서 다뤄지고 거기에 이 새끼를 잡아야 된다고 댓글 달고 있는 요원들아, 너네 그런데 왜 세월호는 지겹다고 그러냐? 세월호 그만 좀 하라고. 세월호 사건은 그냥 단순 교통사고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만 좀 하라고 댓글 다는 새끼들아. 아니 태환이 엄마,
그 다음에 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엄마가 15년, 16년 싸운 거는 막 뉴스로 퍼돌리면서 고작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세월호 사건은 그만 잊으라고 왜 강요하고 지랄이냐고. 왜 애들더러 세월호 언급하지 말라고 지랄이냐고. 304명이 죽은 사건이야. 왜 죽었는지 아직도 원인을 몰라. 그럼 당연히 진상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진상조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좀 그만하라고, 지겹다고. 너희들 목적이 뭐야? 왜 이 시점에서 이태원 살인사건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F-35, 미국에서 F-35를 우리한테 팔았어. 그것도 대당 무지 비싼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판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조건이 뭐였냐면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주지 않겠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야. 혹시 패터슨을 미국에서 보내준 이유가 그 F-35라든가 이런 방위비 문제,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 아베에 미친 짓,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파병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요 전쟁 전시작전 지휘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어. 그런데 미군이 한미연합 해군이 갖고 있지만,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모든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있어. 한마디로 우리 군이 일본을 견제한다? 지랄하지 말라고.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일본 놈들이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아베는 우리 한반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파병하겠다는 법을 통과시킨 상황이야. 그런데다가 미국은 이 틈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비싼 비행기를 팔았다는 상황이 들통이 났어. 도대체 미국은 뭐 한 거냐? 이런 국민적인 불만이 일어날 즈음에 패터슨이 왔어. 애매하게 얘가 항소하면서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혐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결정적 증거는 없다니까. 패터슨이 죽였다라는 결정적 증거는 없어. 그리고 범인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는 혐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재판이 어떤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 패터슨을 보낸 이유가 뭐지? 이것과 한미일 군사동맹은 무관한 건가? 자, 좌우지간 그동안에 검거를 못했다던 범인을 잡아서 교묘하게 15년이 지날 때까지 그 항소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그 범인이 항소를 중단했어. 그래서 지금 항소가 중단된 상태에서 송환 요청이 된 거야. 뭔가 이 과정과 절차가 이상해. 애매한 이 이태원 살인사건. 물론 진범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는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 겁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또 든 기가 막힌 뉴스. 박근혜가 무슨 청년 펀드인가? 박근혜가 청년 펀드라는 거를 또 뻥칼 쳤나봐. 근데 그걸 아무도 가입을 안 했나봐. 그러니까는 그 하나은행에서 그 청년 펀드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로 직원들한테 청년 펀드 가입하라고 강요하다가 걸렸어.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요, 뭔 말만 하면 박근혜한테 잘 보이려고 다들 미친 것 같아. 박근혜가 막 특식을 뿌려라! 그럼 특식을 하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언론에 보도하고, 그게 누가 그러는 거야? 노무현 때도 대통령 하사품이었다고. 아니, 그래서 노무현 때 군인들한테 하사했다고 보도했냐고. 내가 걔한테 물으니까 아무 대꾸가 없어. 노무현 때도 하사품이었다는 거야. 당연히 군 통수권자가 군인들한테 하사품이라고 적어서 보내지. 노무현 때 그렇게 하사했다고 너네들이 그렇게 보도한 적 있냐고. 그때 너네 침묵했잖아.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그 박근혜가 하사품을 내렸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어.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돈은 박근혜가 내는 게 아니야.
청와대 예산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일반 국방부 예산으로 내는 거야. 그러면서 생색은 지가 낸 거야. 남의 카드로 골든벨 올린 사기꾼하고 뭐가 달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다음에 특식하고 특박을 주면서 막 우리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그랬잖아. 그래놓고 그거 알아요? 군인들 열차 할인 없앤 거? 열차를 탈 때 군인들은 군인이라서 할인을 받았대. 그거 없앴어. 그걸 없앴대. 특식 주고 특박 준다고 막 그래놓고 그거 하루 한 끼 특식 준 다음에 군인들의 열차 할인을 없앤 거야. 참 대단한 박근혜야. 그러면서 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박근혜한테 막 열광할 줄 아나 봐.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손주들 군대 가고 이런 거 관심이 없잖아. 그 다음에 12억을 군 문제로 소음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받아야 될 보상금 중에서 12억을 빼갖고 이제 지금 생색을 낸 거잖아.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인가 4분의 1이 무슨 돈인지 알아요? 나는 그게 다 특식값인 줄 알았어. 대통령 카드 값이래. 3억 원을 주고 박근혜가 군인들한테 카드 보낸다고. 그 3억을 차라리 그냥 나눠줘. 12억 중에 4분의 1이 대통령 카드 인쇄값이래. 기가 막히죠? 정말 쇼달 박근혜야. 그러면서 더 웃긴 얘기가 있어. 뭐냐? 박근혜가 엊그저께부터 국민들한테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제발 경제위기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경제위기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글로벌 위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나라는 지금 잘 버티고 있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경제위기라고 떠들기 때문에 괜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고 있대요. 요즘에 경제위기란 얘기 하지 말라고. 딱 누가 떠올라. 2008년 8월인가 이명박이가 그러는 거야. 경제위기라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다. 지금 한국이 제일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성장률이 엄청나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경제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 그러면서 그때 경제위기, 그러니까 외환위기설을 계속 얘기했던 게 미네르바였어. 미네르바 잡아넣었잖아. 경제위기는 없는데 경제위기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미네르바를 구속했다니까? 그런데 이명박이 경제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위기라고 떠들고 나서 2주 만에 강만수였지? 강만수가 뭐라 했냐면 지금 우리는 L자형 하락을 한다. L자형으로 지금 추락 중이다. 끝이 어딘지 모른다. 그거 찾아봐. 2008년 8월에 분명히 이명박이 경제위기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위기라고 떠벌려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강만수가 L자형 추락이다. 수직 낙하하고 끝이 어딘지 모른다고. 우리 경제위기에 끝이 어딘지 모른다는 발언이 나와. 딱 2주 만이야. 지금 박근혜가 그러면 아니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좀 살만하세요? 요즘에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에 보너스 나온대요? 요즘에 자영업자들 추석에 돈이 돌아갖고 지금 장사가 잘 돼요? 옛날에 진짜 2년 전에는요. 아니야 옛날에 노무현 때는요. 이 농협 입구가 명절 앞두고 교통이 마비가 됐었어. 요즘은 시장도 안 사라고 마트도 안 사네. 명절 대목이란 말이 무색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말라서 그래. 범칙금으로 빼가고 세금으로 빼가고 월세로 빼가가지고 돈이 없는 거야. 명절을 지낼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경제가 잘 돌아간대. 누가 그러냐 경제 잘 돌아간다고? 우리 경제가 글로벌 사회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거냐고. 담배값이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지금 국민들이 주머니가 말라가는데 도대체 무슨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야? 자, 왜 이런 뻥을 치는지
그 아침에 김성환이었나? 오늘 아침에 김성환인가? 아, 잠깐만, 김현정 쇼. 아, 내가 김현정 쇼에서 이 권영철의 와이뉴스하고 변상욱 기자수첩하고 김성환의 그거하고는 꼭 듣는데, 행간. 내가 오늘도 껐어, 중간에. 금태섭이 때문에. 고정인가봐. 김현정 쇼에 금태섭이 고정인가봐요? 무슨 시민 배심원? 이런 거 하면서 금태섭을 고정으로 꽂았나봐. 금태섭 목소리 듣기 싫어갖고 꺼버린 다음에 그 다음 뉴스, 권영철 뉴스 못 들었어, 나. 아, 진짜 김현정을 불러다 놓고 지금 멤버들이 이상해. 이상득도 고정이고 금태섭도 고정이야. 좀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 금태섭이가 누구야? 저기 안철수 띄우면서 지난 대선에 그 두고두고 골치 끓였던 애 아니야? 걔를 왜 그 자리에 그 고정 프로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로 보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런 짓거리 하냐고. 걔가 안철수 선거 캠프 대변인이었잖아. 아이씨. 김현정을 데려다 놓고 이것들이 김현정을 팔아서 김현정을 간판 삼아가지고 금태섭 이상돈 팔려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CBS 뉴스를 100% 확신 안 해요. 내가 CBS 뉴스를 절반만 믿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아니 왜 김현정 쇼에 금태섭 이상돈이가 고정이냐고. 그 아까운 시간에. 예. 아, 나 진짜.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행간 어디 갔냐? 다시 듣기가 또 바뀌었네. 아씨, 다시 듣기 어떻게 듣는 거야? 왜 저기 행간은 사라졌어? 기자 수첩 와이뉴스. 아니 김성환의 행간은 어디 갔어? 메일 코너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어? 이거 봐. 맨 쓸데없는 것만 지금 들어갈 수 있게. 이택수, 뉴스게임, AS.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건, 이거 봐, 또 금태섭을 메인에다 올려놨어. 김성환의 행간이라고! 아, 나 진짜. 금태섭 지우고, 김성환의 행간을 돌려달란 말이야! 어디 갔어, 지금? 에이씨. 오늘의 방송에 지금 저기 뭐야 신당 천정배 이거만 나오잖아. 아유, 찾기 어렵네. 이상이 뻘짓하는 것 같은데.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어놓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 의견 좀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행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어서 오세요, 김성환 씨. 네, 안녕하세요. 하시는 말씀 지금 있는 것 아닙니다. 있으신 없습니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따 끝나고 저한테 하시고요. 예. 오늘 의미를 짚어볼 행간은 뭔가요?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일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제 위기론을 일축하고 자신감을 강조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그러게요. 제가 이제 어제 오프닝 할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경제 위기론 반박하고 이제 비판 그만해라, 비관 그만해라, 자신감 가져라. 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나섰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엊그제부터 시작된 얘기인데요. 예.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 위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OECD 자료를 인용해서 경제 성장률이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고
뭐 국민소득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뭐 S&P가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한 걸 봐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어제 최경환 부총리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걸 봐라. 이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화될 만큼 선방한 결과다. 뭐 우리는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뭐 이런 걸 강조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총리의 자신감. 근데 언론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거 좀 뜬금없다 이런 반응들이 네. 우리가 차지했던 것 흔히 같아요. 말하는 보수 신문들에서도 그런 논평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게 굉장히 주목됐었는데요. 그쵸. 이 대통령이 발언이 나왔던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자 석간신문 일면 제목, 이 보수적인 신문인데요. 예. 금융위기 이후 수출 최악 비상. 아하. 이게 이제 일면 제목입니다. 문화일보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한 보수신문의 주간신문 사설 제목이요. 2%대 성장률 전망에도 비판 말라는 대통령의 인식. 예. 뭐 이런 이제 제목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실제 삶은 물론이고 지표조차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현실과 유리된 인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이것만 봐도 대통령의 인식과 세간의 평가가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뭐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짚어볼 부분은 왜 박 대통령이 갑자기 경제 비관하지 말아라, 경제 자신감 가져라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 밑에 어떤 행간이 숨어 있을까? 이거 네. 아닙니까? 이 첫째는 경제는 신리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요. 이 경제학이 오랜 경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경제가 안 좋다 하면은 더 국민들의 지갑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더 안 좋아진다. 악순환에 빠진다. 뭐 이런 거니까요. 뭐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방증이기도 할 것 같은데 최근 뭐 경제위기론이 급부상하니까 나라도 나서서 국민 불안 심리를 좀 차단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그건 이제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표면적인 행간이라고 행간 네. 중에서도 그거고 예. 두 번째 행간은요. 억울하다 이겁니다. 뭐가 억울하다고요?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을 할까 이건데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첫째,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릅니다. 어. 우리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 약속을 자꾸 머릿속에서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게 474 공약 아닙니까?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기반 조상. 우리는 뭐 자꾸 이렇게 그 생각을 되는데. 하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라고 국민들은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 대통령을 어딜 보고 있냐? 글로벌 경기 침체. 자꾸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이 아닌 우리 밖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가 어려워서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지금 선방하고 잘하고 있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둘째, 어제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말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내부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이 둘째로는 경제위기 원인 진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박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이제 뭐 우리는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세간의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문가들 평가 그런 거 덜어 예. 있죠. 예. 근데 박 대통령은 나는 시대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뭐 조금 어렵게 말하면 사회학에서는 책임의 외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네요. 이 박 대통령은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예. 무능한 관료, 국회의 발목 잡기, 노동계의 비협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내 뜻을 펼칠 수 없었다 제대로 아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나마 내가 밤잠 안 자고 눈에 실핏줄 터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그나마 이만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을 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이제 최근 발언에 담긴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런 조금 분석이세요. 억울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요. 또 다른 행간이 또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추석이 눈앞이다. 추석 밥상머리 언어를 이게 잡겠다. 핵심이에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앞두고 왜 이 발언이 나왔느냐 시점에 주목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요거에 한 표 던질게요. 이 의도가 가장 큰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추석 밥상머리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 하잖아요. 하죠. 근데 정치보다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맞아요. 이게 제일 큰 뭐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얘기 잘못하면 싸움 나거든요. 예. 가족 친지들 모여서 박 대통령은 뭔가 다를 줄 알았더니 오히려 경제가 더 안 좋아졌다. 네. 이런 나쁜 평가가 나오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참 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추석 밥상머리에
비관보다는 희망을 올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담겨 있을 것 여러분들 같습니다. 추석 때 일가 친척 모이시면 먹고 사는 얘기 하실 텐데 그때 너무 나쁜 얘기하지 말고 좀 희망을 얘기해 주세요. 네. 라는 표현이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희망 없는 고통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앞으로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현실의 고통은 충분히 견딜 만한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없다 이렇게 체념하는 순간 내가 사는 현실이 굉장히 끔찍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린 잘 될 거야. 조금만 좀 기다려봐.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경제 됩니다. 낙관론이 갑자기 나온 그 배경 읽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협박을 하냐고. 당부를 하고 우리가 어려워도 함께 이겨나갑시다 그래야지. 경제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위기라고 왜 협박을 하냐고. 어? 지랄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우리 힘없는 백성이 어떡하겠냐. 우리가 작년 여름이었다. 작년 여름에 뭐 세월호 문제 유병헌만 잡으면 된다고 검찰이 하여튼 2달을 생지랄을 떨었어요. 그러더니만 그 저기 밭대기에서 다 썩은 시체가 하나 발견이 돼. 다 썩은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딱 보니까 우리가 봐도 노숙자 같은데 이게 유병헌이라고. 그런데 나는 그걸 믿었어. 아, 이게 유병헌인가 보다. 와, 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텔레비 보면서 쌍욕을 하시는 거야. 국민을 천치로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 유병헌이 키보다 발견된 시신이 좀 짧았어. 원래 사람이 누우면 키가 크지만 유병헌이 보통 존재야? 하나의 그 사이비 종교를 만든 집단이야. 그 유병헌이는 죽어서 키가 줄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 금리빨 4개가 이제 아래 위로 따로 있었다는데 몽땅 위에 가서 붙었대. 유병헌이 보통 인간이야? 이 유병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유병헌이 죽어서 금리빨의 위치가 바뀐 거지. 너의 조국이 어디야? 그게 유병헌이라고 믿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근데 유병헌은 언제나 안경을 쓰는데 왜 얘는 안경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때 시체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는데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또 안경이 발견됐잖아. 그래가지고 야 시체는 썩었는데 안경은 야 먼지 하나 없다. 야 흙탕물 하나 안 묻었다. 그러니까 그걸로 물다가 아 이건 주인 겁니다 이러면서 그 주인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안경을 떨어뜨리면서도 그 시체가 그렇게 썩어갖고 발견될 때까지 몰랐다는 얘기 아니야. 뭐 앞뒤가 안 맞아. 그래도 우리는 그게 유병헌이라고 믿어. 왜? 안 믿으면 니네 조국이 어디냐고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 다 같이 앉아갖고 손가락 빨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너희 조국이 어디야? 경제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대잖아. 전 대신 손가락 빨아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또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 빨갱이 새끼 이러면서 지나비 닮아가지고. 와, 이 지랄 연병이 창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의 경제 변화 지금 이제 이게 중국이 굉장히 티를 확 냈는데 내가 그랬잖아. 우리나라에 2가지 세력이 있다. 군부 권력과 군부 출신 권력과 그리고 재벌 권력이 있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를 서로 사돈으로 다 맺어져 있어. 서로 사돈지간으로 다 맺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박살을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전 세계는 어떠냐 하면 실제로 옛날에 유럽에서 그 아메리카를 발견한 뒤에 남아메리카에서 막 가져간 그 금은으로 부를 축적한 세력이 있어. 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발달하게 된 거야.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나오는 그 무슨 저기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유태인 그 저기가 나오잖아. 유태인 고리대금업자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 살 썰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 그게 이제 그 고리대금업이란 말이야. 그 고리대금업을 했던 놈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상당히 많이 건너갔어.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은 자들은 특히 영국에서 그 이 뭐라 그러나 가장 큰 금융자본이 형성이 된 거야. 전 세계에서 금융자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의 금융자본이 전 세계에 먹튀를 한 거야. 영국에서는 이미 1800년대부터 자기네 나라에 공장을 더 이상 짓지 않았어. 1800년대 말부터
자기네 나라에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고 식민지에만 공장을 짓고 나중에 1, 2차 대전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 세계 대금융 얘네들이 소위 그 다보스 포럼의 핵심이란 말이야. 영국 금융이.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의 그 글로벌 기업에 이거 봐봐. 요 얘기하니까 얘네들 막 환장을 한다. 양쪽 방에서 내가 이 얘기하니까 막 경제 얘기가 너네 핵심이야? 너네 요원들 이 경제 얘기가 너네 핵심이었구나? 계속해서 지금 양쪽 방에서 그 이모티콘 공격이 들어와서 왜 그러나 했더니 경제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래 내가 오늘 방송 빨리 끝내려는데 너네가 저기 이모티콘 공격해가지고 길게 할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금융 자본이 얘네들이 이제 영국에서 깨달은 거야. 영국하고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죠. 이런 나라에서 만들어진 자본이 야, 이 공장을 지으면 자꾸 노동조합이 가입되고 그래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혁하라 그러니까 차라리 식민지 가서 짓자.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식민지 전쟁을. 그래서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결국 그 전쟁을 거쳐서 깨달았어. 그러면서 이 전쟁을 거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이 벌어지던 시점에 그 소위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중국 공산당이 49년에 국가가 성립되지 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공산주의가 막 전파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2차 대전 때 미국과 영국과 같은 편이었던 그 러시아가 전쟁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천명하게 돼요. 그랬지? 그 다음에 모택동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중공과 러시아 그리고 동독 그들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이 만들어져. 근데 이 공산권은 소위 이 노동자들에게 그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그들의 모토였어.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 공산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네들의 자본주의가 무너지게 되겠구나. 위기의식이 생겨.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의 나라들과 그 미국과 유럽이 소위 수령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그래서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펼치고 국가에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펼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수령 자본주의라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 물가를 반영한 임금 인상. 그게 이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자본주의 진영에서 1989년까지 다 그렇게 해. 물가를 반영한 임금 인상.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어. 1989년까지. 그랬는데 어떻게 돼? 89년에 공산주의가 무너져. 소련, 동독, 그 다음에 중공이 공산주의를 포기해. 그러면서 90년대부터 소위 그 제3의 체제를 요구하는 거야. 생산은 자본주의식으로, 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 그게 중국의 경제체제였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는 거의 그냥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다시피 했고, 그걸 갖다 옛날에 공산당 출신과 마피아 출신, 얘네들이 지금 그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그게 러시아식. 그리고 동독은 완전히 체제를 포기하고 서독에 흡수된 그게 지금의 이제 세계 주요 경제 흐름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금융 자본들이 90년대부터 뭘 했냐? WTO를 만들겠다. 세계 무역기구.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 장벽 없이 그 무역을 하는 그런 세계 무역기구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걸 쭉 추진을 한 거야.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91년부터 5년 사이에 사람들이 각자 계산을 해. 야, 이거 전 세계에서 전부 다 하나로 묶여버리면 미국에게만 유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경제공동체 얘네들이 자기네들은 따로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물론 미국이 먼저 실수를 한 거죠. 미국이 나프타를 만들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우리 동네야.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나프타를 만드니까 유럽 공동체가 그래? 그럼 우리도 얘기 좀 해볼게. 그러면서 딱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 무역기구를 만들어야 될 미국과 유럽이 합심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각자 자기네 블럭을 치고 자기네들끼리 우선 경쟁력을 갖춘 뒤에 경쟁하자. 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WTO가 멈춰버려요. 세계 무역기구가 멈추게 되고 그러면서 블록 경제 체제가 형성되는 게 90년대야.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아셈, 아세안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에이펙이라는 걸 미국이 막 주도해갖고 아시아를 꼬셔갖고 에이펙을 만들자. 아시아 태평양 뭐 경제협력기구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 금융자본이 못 사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착취할까? 그런데 이 제3세계는 어떻게 하면 외국의 금융자본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할까? 이게 화두인 거야. 그런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처가 안 돼 있었던 게 김영삼의 신한국당. 그래서 IMF가 터진 거야. 근데 김대중 노무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김대중이 IMF를 쫓아내면서 그러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폈지만 이미 IMF가 들어와서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대기업에게 실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 그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차상위 계층에게 공공근로를 주고 그리고 이 신용카드를 연봉 5,600까지만 만들어주던 신용카드를 3,300으로 낮추라고 그래서 신용카드를 활성화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카드회사에서 3,300의 제한도 없애버리고 그 돈 못 버는 사람들한테도 신용카드를 막 발급해서 사채놀이를 한 거야. 고리대금업.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그게 꼬이게 된 거야. 원래 김대중은 소득 3,300까지만 낮추라 그랬어. 그런데 이걸 카드사에서 그 고리대금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속아 넘긴 거야. 근데 이걸 막 김대중 때문이라고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누구 때문이야? 김영삼이 IMF를 불러들여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데 김영삼 때 IMF를 불러들인 게 강만수야. 그런데 강만수가 이명박 경제 책임자였어. 그래서 이명박 때 경제위기가 2008년, 12년 두 번 오게 되는 거야. 그거를 연이어서 맡은 게 박근혜야. 박근혜 경제팀의 최경환이가 이명박 때 산업자원부 장관이었어. 결국 이명박 때 경제 책임자가 지금 박근혜 때 경제 책임자란 얘기야. 결국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국제적인 정세 변화도 못 읽고 그러면서 돈을 뻘돈만 쓰는 최경환이가 뭐라 했어? 초이노믹스 그러면서 한 게 뭐야? 대출 받아서 집 사라. 그런데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가 그거 누가 대출금 갚아? 그래서 가계부채만 엄청 늘려놓은 거. 그게 최경환 노믹스야. 그런데 거기다 요즘에 문제는 뭔데? 이 새끼들이 집을 팔다. 여러분 그 이명박 때 장관 후보들이 청문회를 하는데 와 집이 44채인가 그래. 도대체 집이 왜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뭐 자기가 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남편이 한 채 사주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집이 44채였다는 거야. 도대체 집을 왜 그렇게 많이 사냐 그러니까 그저 자기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래. 연병을 하고 앉아있던 거야.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렇게 오피스텔이니 아파트니 잔뜩 살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아파트가 안 올라. 왜? 너무 많이 지어놓은 거야. 가구수보다 지은 아파트하고 이 오피스텔 너무 많아갖고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걸 빨리 떨어야 될 거 아니야. 떨어야 되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최경환이가 막 협박을 했어.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그 소득이 있어야. 옛날에 노무현 때는요. 사실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되겠지. 왜냐하면 노무현 때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연봉이 노무현 때 최대였어. 우리나라 노동자 연봉이 노무현 때 최대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때 그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면서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 그런데 이명박 때 어떻게 됐어? 대규모 정리해고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직장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빚을 얻어서 집을 사서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된 거야. 이명박 이후로. 그런데 이걸 박근혜가 최경환을 시켜가지고 대출 이자를 할인해 줄 테니까 사라고 막 협박을 했어. 그래도 소득이 점점 줄었잖아. 노무현 때보다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소득이 더 줄어든 거야. 그래서 집을 못 사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뭐해? 그 집값 지네가 대출금 내야 되잖아. 대출 이자를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야. 어떻게? 월세로. 월세가 왜 그렇게 보증금 9천에 월세 90 왜 나오는 줄 알아? 그게 은행 대출이자야. 은행 대출금 갚기 위해서 월세를 올린 거야. 월세를 올려서 은행 대출을 갚고 있는 그런 꼴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300% 400%씩 오르는데
정부 차원, 뭐 전세가 400% 오르고 월세가 400% 오르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었어,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대출 이자 할인하는 거 말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경제적인 그 대책이 없었어. 자,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명박 때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깎아줘야 된다.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몇십 조를 깎아준 거야. 그게 63조인가 깎아준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 그 세금 깎아줘봤자 일자리 만든다는 보장이냐? 만들 거라고 막 우기면서 63조를 깎아줬어. 그래서 일자리가 늘었나요? 안 늘었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러면 법인세를 도로 걷어서 그 페널티를 줘야 되잖아. 법인세를 더 깎아줬어. 박근혜가 대기업의 법인세를 더 깎아줬어. 그래서 이명박 때 원래 33%였던 거 27%인가로 깎기 시작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깎아서 지금 박근혜 때 17%까지 깎아준 거야. 법인세를.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5년 동안 170조 원을 대기업은 사내 보유금으로 챙긴 거야. 170조 원을 보유금으로 챙긴 거야. 그러면 그때 박근혜가 계속해서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다 그랬어. 그러면 170조 원을 사내 보유금으로 쌓아놓고 그들이 투자한 돈은 얼마? 2조. 지난 5년 동안 30대 기업에서 사내 보유금을 170조를 더 늘린 거야. 10대 기업이 500조, 30대가 700조잖아. 근데 그 중에서 지난 5년 동안에 늘어난 게 170조래. 지난 5년 동안에만 늘어난 게 170조인데 그 30대 기업이 5년 동안 투자한 돈은 단돈 2조. 그 돈도 과연 어디다 투자했을까요? 맨 무슨 부동산에 투자했겠지. 일자리는 전혀 늘어나질 않은 거야. 그러면서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박근혜가 또 개뻥을 쳤어. 그런데 그 일자리가 전부 다 돈 안 받고 일하는 인턴이야. 그런데 언론에다가는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개뻥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이번 추석 밥상에 우리나라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라고 이제 협박질하는 거야. 국민을 등신으로 하는 거야. 한번 이번 추석 때 보자고요. 이번 추석 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 추석 때 여러분들 그래서 친인척들의 의견을 잘 들어갖고 오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역사교과서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집 원칙이 나왔어. 독립운동사는 대폭 축소해라. 한마디로 지금 이 땅에서 역사교육, 한마디로 교육의 최고 수장 역사편찬위원장이 친일파잖아. 역사편찬위원장이 뉴라이트야.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대폭 축소하라고. 애들 공부하기 힘들다고. 지랄이 창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추석 때도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지금 막 포털에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 내가 볼 때 아마 요거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 대법원이 잘못했다. 그 얘기로 초점을 맞출 것 같아.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욕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뭐 했나 이러면서 이번 추석을 앞두고 김대중 노무현 까기 그걸 목적으로 지금 포털에서 이태원 살인사건을 막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이 달리나 안 달리나 한번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이게 사건 발생이 김영삼 정부 때야. 97년 4월에 발생했는데 초동수사가 잘못됐어. 초동수사가 잘못돼서 이게 재판이 거듭이 되면서 오리무중에 빠진 거고 그 법원에서 풀어준 거 아니야. 법원에서 풀어준 건데 이걸 김대중 노무현 정부 탓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 만들고 있어. 한번 봐. 어떻게 되는지. 자, 국민을 졸로 보고 국민을 등신으로 알고 그러면서 지네들이 국민을 속여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박근혜 정부예요. 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번 명절에 속아 넘어가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인걸. 저는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란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어렵다고 봐요. 예. 지금 사실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면서 괴로우시죠? 도대체 내 주변엔 다 등신들만 있는 것 같고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막 너무 괴로우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시죠? 그런데 나는 그래요. 국민 다수가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국민 다수가 원해야 되는 거야. 1960년에 4.19 항쟁이 그랬고 87년 60 항쟁이 그랬어요. 온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일단 민주적 사고이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아무도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 가서 잘 들어보세요. 막 야당에 대한 불만이 곧 박근혜에 대한 지지가 아니야. 지금 이 야당의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에만 관심 있고 늙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자기 배지만 다르려고 그러는 인간들 때문에 국민들이 절망해서 야당을 욕하는 거지, 그게 박근혜에 대한 지지는 아니야. 국민들이 세월호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 언론에서 막 박근혜 똥꼬 빤다고 국민들이 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왜 문재인 지지자들 앞에서 왜 문재인을 까느냐? 그건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야. 여러분 앞에서 문재인 비판하는 사람들 박근혜한테 아무 기대가 없어. 박근혜는 모자란 사람,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박근혜한테 이제 분노도 안 해. 다만 문재인이 왜 야당 대표로서 뭔가 희망적 대안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문재인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재인을 까는 걸 박근혜에 대한 지지라고 오해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있고 국민은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밥그릇의 문제야. 밥그릇의 문제라고. 당장 내 주머니가 말라가는데 어떤 국민이 박근혜 잘한다고 그러겠어. 왜 국민 중에 9명이 시발시발 하겠냐고. 국민 중에 9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더 가난해졌어. 노무현 때보다 가난해졌다니까. 그래서 시발시발 하는 거야. 그런데 왜 문재인에게 지지를 안 보내느냐? 문재인이 희망적 대안을 왜 안 보여주냐는 거야. 그건 다른 말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보다는 문재인이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희망적 대안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야. 그걸 박근혜에 대한 지지로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예. 오죽한 박근혜가 공개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야! 예. 여러분은 이번 추석 때 진실을 전하는 투사들이 되셔야 돼요. 예. 제가 요 명절 기간에 우리 방송 재방송을 틀어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절 기간에 그러니까 귀에 간신히 들릴 만한 소리로 망치부인 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전부 치세요. 예. 고스톱을 치더라도 조용히 틀어놓고 그리고 고스톱을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놓고 말 못하는 진실을 망치부인이 알려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27일 저녁 8시에 모바일 생방송 있고요. 29일 화요일에는 정규 생방송 원칙대로 합니다. 예. 29일에 사실 뭐 공무원들은 대체휴일이라서 쉰다며. 근데 일반 공장에서는 그냥 그날 출근한다면서요. 29일에. 예, 그래서 29일날 2시 망치부인 원래 계획대로 2시부터 5시 생방송 진행하고요. 그리고 27일에는 모바일 방송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재방송을 계속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절대 이걸 볼륨을 크게 들으면 안 돼. 볼륨을 크게 들으면 일단 거북해. 작게 들릴락 말락하게 틀어놔야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꼭 여러분 이번 명절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하고 모레는 명절 때 듣기 좋은, 명절에 들을 만한
예, 이 경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예, 자, 지금까지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망치부인 목소리는 아주 작게 틀어놔도 다 들려요. 내가 이어폰을 꽂아놔, 스피커에. 왜 그런 줄 알아요? 스피커를 그냥 틀어놓으면 너무 시끄러워갖고 이어폰을 꽂아서 이렇게 놔. 이어폰이 스피커 소리가 나. 이어폰에서. 나는 내 방송을 들으면서 잠드는 사람들이 진짜 걱정이 돼. 아니, 이거 들으면서 잠들면 그 귀 먹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면서 자면 안 돼. 예. 진짜 걱정이 돼. 예. 이걸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대. 진심으로 걱정돼요. 나는 못 틀어. 예. 자, 오늘 우리 방송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아프리카에 나타나서 데모보다, 시위보다 선거가 중요하다. 저한테 미친년 쌍욕을 했는데 1년 뒤에 100여기 부려 1표다 라고 시민단체에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그냥 투표하면 뭐하냐, 후보를 단일화해야지 그랬더니 저더러 민주당 빠순이년 미친년 쌍년 욕을 하더니 2010년 되니까 후보 단일화라고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1년에 박원순 시장, 그리고 2012년에 대선, 오죽 망치 부인이 영향력이 있으면 누명을 씌워서 잡아들였겠습니까? 예, 2013년 국정원 투쟁, 국정원 댓글 진실을 밝히는 투쟁, 2014년 세월호 투쟁, 2015년 메르스와 또 전쟁 위기설, 예, 이 망치 부인의 방송이 달려온 길입니다. 옛날에 2007년에 아프리카에 처음 와서요,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물어보면 90%가 미국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1위가 미국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90%였어요. 지금은 국민의 50% 이상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2007년에 1인당 개인소득 2만 달러의 의미를 처음 얘기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다고 세상이 알아주냐? 알더라고. 아, 나 지난주 일요일날 네이버 메인하고 다음 메인을 내가 독차지했잖아. 여기서 네가 이런다고 누가 세상에 알아주냐? 종편에서 내 방송 분석까지 하잖아.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유명하더라, 야. 예. 자, 남들이 아무리 유명하다 그래도 이걸로 정치할 거냐, 대통령 나가라, 국회의원 나가라 들은 척도 안 하고 오로지 아프리카에서 언더그라운드 시사회의 데모로 살고 싶은 망치부인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은 꿈을 꿨던 망치부인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는 걸 믿는 망치부인입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를 믿는 망치부인입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언제나 망치부인은 성공이 보장된, 승리가 확신되는 갈만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이 80이 되면 모바일로 벽에 똥칠하는 모습을 방송하고 싶은 망치부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나 이 아줌마는 여기서 그대로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망치부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세월호의 진실이 인양되기를 1분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